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 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먼데이. 오늘부터 경제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이제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이 시간에 경제가 먼데이 함께 하실 건데 저희 이 코너가 말 그대로 경제가 먼데이, 월요일 코너니까 먼데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면 우리 생생경제가 앞으로 계속 궁극적으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가 뭔데? 네. 도대체 경제가 뭔데? 두 분한테 일단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광석 실장님, 네. 경제가 뭡니까? 이게 제가 다큐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교양으로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섞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양으로 받는다면 그냥 우리네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의 3대 주체죠. 우리 아마 초등학교 시험 문제 네. 경제의 3대 주체를 써 넣어라. 괄호 3개 있죠. 기억하십니까? 뭐죠? 뭐죠? 큰일 났네. 가계, 기업, 정부. 그러니까 우리는 가계, 주체. 기업, 정부 중에 하나거나 둘 이상일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렇군요.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의 3대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경제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체가 경제를 살아가는 거고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경제는 나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제의 3대 주체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네. 시험 문제로 많이 만난 네. 사실은 선생님이 이거 정답 맞추세요 하면서 주는 문제가 2개가 있는데 예, 이걸 2개를 혼동하시더라고요. 생산의 3요소를 써넣어. 아유, 이게 초등학교 문제라고요? 예, 생산의 3요소 그리고 경제의 3대 주체. 이 2가지 시험 문제인데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네. 다 아실 거예요. 네. 저만 빼고 다 아실 거고 우리 김광석 실장님이 앞을 이렇게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 송승현 대표님 네. 경제가 뭔가요? 사실 경제 분야에서는 저는 사실 부동산을 보통 다루고 실장님께서는 뭐 경제 분야에서 가장 뭐 전달을 잘하고 경제를 읽어주시는 분이시니까 뭐 다양한 해석들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 희한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저도 삶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경제는 우리네 삶이다. 생이다. 생생. 생생입니다. 생생. 경제는 생생이군요. 네, 그렇죠. 뭐 보통 인간들이 필요한 그런 재화들이 있잖아요. 용역을. 그래서 생산을 하고 분배를 하고 또는 이제 소비를 하는 사회적인 관계를 경제라고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이다. 그래서 삶으로 보고 이게 희한하게 이름을 또 잘 진 것 같아요. 생생경제. 제가 그럼 퀴즈 한번 내드릴까요? 아니요. 내지 마세요. 경제는 삶이다. 그러면 삶은 뭘까요? 삶은 경제다. 계란이다 뭐 이런 거. 계란이. 아이 설마. 죄송합니다. 저는 설마. 제가 아재였습니다. 그거 하실 줄 몰랐죠. 네, 아재였습니다. 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돼요? 아니요. 우리 왜 자꾸 여쭤보시려고? 네. 아니 송 대표님이 저는 부동산 전문이라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뭐 한 가지만 더 짧게 부동산은 뭡니까? 부동산이요? 네. 부동산도 삶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삶이 경제가 어머니처럼 이렇게 큰 존재라고 하면 부동산은 그 안에 뱃속에 있는 조금 더 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조금 미시적인 그런 부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 같은. 그렇군요. 네. 네. 우리 경제는 우리네 삶이다. 부동산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네, 해주세요. 부동산은 동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가요?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고요. 그렇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네. 땅과 집은 안 움직이죠. 그렇죠. 다 부동산이죠. 자동차는 동산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답을 원했던 건 아니지만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경제는 우리네 삶입니다, 진짜. 우리의 생이고 우리의 삶이어서 우리가 솔직히 경제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경제 뉴스 잘 안 보고 그러는 경우 많아요. 왜냐면 사는데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이 좀 ITN 라디오 들으시는 이 시간만큼은 좀 두 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의 삶, 경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친숙하게 알아가시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과 함께하는 월요일 기대하면서 오늘 첫 시간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됐어요. 오늘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2월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둔화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둔화라는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되게 고공행진하던 물가가 좀 그 오름폭이 좀 둔화됐다, 떨어졌다 이 의미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걸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네. 예, 지금 우리는 23년 상반기가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예요.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물가가 많이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안 잡힌 상태. 그걸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둔화됐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지난 22년 7월에 정점을 찍었죠. 6.3%. 그게 정점이었고 그 이후에 나름 쭉 떨어지다가 5.0을 찍다가 5.2로 다시 반등했다가 이번에 4.8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떨어지는 흐름이지만 어쨌든 정점 찍고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근데 목표하는 그러니까 물가 혹은 우리 한국은행에서 가장 안정적인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2%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2%에 부합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네요. 네, 물가 상승률이 정점 찍고 떨어진 건 맞지만 아직 2%에 부합하려면 멀었다. 그게 지금 둔화에 가까운 설명이지 않을까 이런 설명 드리고요.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쉽게 설명 하나 드릴게요. 여기 지금 차 한 잔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1,000원이었어요. 네. 올해는 이 차 한 잔이 2,000원이에요. 또 내년에는 3,000원으로 올라요. 그럼 물가가 어떻습니까? 계속. 오르는 거죠. 물가가 오르죠. 1,000원씩 계속 오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죠. 그러네요. 물가 상승률은 100%에서 50%로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거니까 여전히 4.8%나 물가가 올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물가 상승률은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잘 느껴지지가 않아서요. 여전히 우리한테는 물가가 너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정부 당국에서 발표를 하는 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물가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돼지고기나 공공요금 학원비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뭐 평균적인 물가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느낄지 몰라요. 정부 입장에서. 근데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네. 뭐 직접적으로 사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사는 그런 물가의 추이라든지 뭐 삶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퍼센트가 뭐 100%에서 50% 이렇게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물가가 경제에서 소위 뭐 체온계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몸에 좀 이상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열이 좀 많이 났을 때는 어떤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뭐 좀 개입을 해서 그 온도를 좀 낮춰주고 또는 너무 춥게 느껴진다라면은 거기에 이제 또 열을 좀 가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물가의 그런 추이라든지 뭐 또는 이런 과열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모니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물가가 2%이기 때문에 네. 이 10개월 만에 지금 4%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 5%에서 지금 4%로 내려와서 이게 조금 체감하기에는 수치로 봤을 때는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런 뭐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값이랑 또 말씀하신 것처럼 2%에 대한 그 목표치까지도 아직도 많이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체감하는 것들이 조금 현실적으로는 뭐 물가가 좀 잡혔다라고 느끼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뭐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이 수치라는 건 진짜 체감까지 되기까지에는 이게 시차가 필요한 건지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분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경제를 공부한다, 경제를 나와 체화시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왜 나의 체감은 물가가 안 잡혔는데 물가 상승률은 둔화됐다고 하는가. 체감과 지표와의 괴리를 이해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통계 오류 아니야? 저도 이제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표나 이런 게 발표되면 즉시 분석을 해드려요. 네. 그럼 이제 통계가 뭐 이렇게 조작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라고 받아들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여러분들의 체감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경제를 올바르게 판단하실 때는 자 가격에 관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여러분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설마 1%로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가격은 1%나 오르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두 가지 괴리를 좀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우리 그냥 일반 서민들은 우리는 가격에 민감한 거지 물가 상승률에 민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 내 지갑에서 얼마가 나가느냐 이게 나한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차이를 보시면 좋아요. 중앙은행에서는 가격에 민감할까 물가 상승률에 민감할까? 아무래도 수치에 민감하겠죠.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로지 물가 상승률만 얘기하고 다니고 제가 22년 1월부터 물가 상승률을 쭉 읊을 수 있을 만큼 그 물가 상승률이 이제 뇌리에 너무 박혀 있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물가 상승률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괴리가 있다고 느끼시면 안 되고 그 괴리를 줄여나가는 게 경제 공부다. 맞죠. 예, 그러니까 체감과 그렇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왜 물가 상승률에 관심이 있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부합하게 내려올 때쯤에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다.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물가 상승률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도 있겠다라고 강조해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정책을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입안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건 수치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냥 나의 느낌, 물가가 너무 높은데 확 떨어뜨려야지. 이러면 뭐 정책이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치가 당연히 중요한데 지금 잘 짚어주셨지만 우리는 일반 서민은 사실은 수치는 잘 와닿지 않아요. 정말 내가 직접 돈을 얼마 쓰고 버느냐 그 느낌을 말씀하셨듯이 그 수치랑 어떻게 그 괴리감을 이걸 내가 이해를 할 것이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그 수치의 괴리감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인정은 좀 해보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뭐 임금 상승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재료비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물가 상승률을 억제를 한다면 값이 올라가는 그 속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디게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가격에 계속 관심을 갖고 가격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부 당국자라든지 뭐 시장을 전망하시는 입장에서 그 가격만 쫓아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물가를 너무 과하게 잡아가지고 뭐 솔직히 뭐 소위 말하는 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도 말씀을 하잖아요. 디플레이션. 네네.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그런 괴리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넘어가야지 뭐 소비자들이라든지 수요자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뭐 맹목적인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뭐 아무래도 그 2%라는 목표치에 얼만큼 좀 더 가깝게 가느냐 그렇게 가까워지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신호도 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물가의 속도가 조금 더 더디거나 시장의 그 격차, 뭐 소위 말하는 그 정부가 바라보는 것 또 가게가 바라보는 그런 격차가 좀 더 갭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으로는 뭐 워낙 높게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격차들이 심해지는데 이런 그 전망이 전망가 그 4% 정도까지 내려왔다라면 향후에 조금 그런 불만들은 좀 식어갈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이런 경제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그 수치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해석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하시다 보면 하나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말씀 듣던 중에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요즘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뭐 소주값 인상하지 마라, 네. 막 이런 거 자꾸 이렇게 압력을 좀 약간 줬잖아요. 네. 이게 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거를 실질적으로 어쨌든 많이 안 나가게 하는 하나의 방책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괴리감을 조금씩 줄여주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언뜻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22년, 23년 내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 석유 그리고 가스, 석탄까지 3대 에너지원이죠. 3대 에너지원이 22년 한 해 21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늘었어요? 70%나 늘었어요. 에너지 값이요? 왜냐면 에너지 가격도 올랐고 거기에 22년 안에 강달러가 나왔으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한 단위 에너지원을 사온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원자재 가격도 올랐는데 그걸 또 더 비싼 돈 주고 사오는 느낌. 강달러까지 맞물렸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소위 공공요금도 다 인상하는 방향으로 바꿨죠. 네. 물론 시간을 좀 지연시키자. 제가 지연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작년부터. 근데 다행히 지연하기로 결정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공공요금 인상이요. 예, 갖고 있는데 근데 그런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교통요금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면 소위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김밥 가게 할머니께서 단무지 가격도 오르고 햄 가격도 오르고 김 가격도 올랐는데 그러면 김밥 가격 안 올리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올려야죠. 올려야죠. 네. 근데 올리면은 매출이 끊길까 봐. 손님이 안 찾아올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가가 여러 가지 다 오르니까 실제 서비스 물가도 오르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너무 오르다 보면 물가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책 이게 통칭하면 재정 정책이죠. 재정 정책 그러니까 재정부가 하는 이런 재정부의 정책 사이드에서 물가 인상분을 좀 통제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더 단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통화 정책에게 네. 맡겨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왜냐하면 금리도 또 올려버리면 또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고금리의 부담, 고물가의 대출금리 또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하나를 봐도 이제 뭐 좋은 게 없는 구석인데 어쨌든 물가 인상분을 좀 막자 하는 그런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또 역시 이 물가를 통제하려는 그런 정책의 대상은 역시 원자재 가격 다 올랐고 우리도 전기세 올라서 전기세 부담 더 들었고 가스요금 더 올랐고 소주 만드는 소주 회사도 이것저것 다 올랐는데 우리만 가격을 못 올리면 우리는 뭐 먹고 그렇죠. 사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종의 이제 아쉬움이라든가 비판 이런 것도 물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물가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도 맞물리는 것이지만 또 한편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또 억울함 혹은 비판 이런 것들도 맞물리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물가가 오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만약에 버는 돈, 나의 소득, 임금도 같이 올라가면 사실은 그 체감이 네. 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문제는 다 오르는데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런 말을 실제로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실제로도 수치로도 네. 우리 임금은 별로 많이 안 오르지 않았어요.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마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얘기는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가계, 기업, 정부 모두 가난해지는 거예요. 실제 그런 국면입니다. 네.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기사 접하셨겠지만 국가도 세수가 줄어서 네, 가난해지는 거예요. 재정 지출할 건 많은데 자 기업도 가난해지는 거. 원자재 값 오르죠. 실질 임금 오르죠. 뭐 다 오르는데 가격은 같이 못 올리죠. 그 기업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기업도 힘들어요. 네. 근데 가게는 또 얼마나 힘들까요? 가게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지금 질문하신 것이 가게 사이드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안 줄었어요. 우리 앵커님의 통장에 찍힌 소득도 그러니까 지난달 소득, 뭐 이번 달 소득 안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네, 오히려 맞죠? 그 소득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임금은 평균적으로 좀 인상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임금의 인상 속도보다 물가의 상승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 통장에 찍힌 소득을 우리는 명목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같은 예를 들어 100만 원 소득이라고 해도 작년에 100만 원 가지고는 사과를 10개 사 먹었는데 올해 100만 원으로는 사과 8개밖에 못 사 먹는 거죠. 사과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폭만큼 소득이 같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실질 소득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분을 빼버리면 사실은 실질 소득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 소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 소득이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구매력.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직장에서 월급 안 줄었어요. 나 일자리도 탄탄해요. 라고 하시지만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도 지금 가난해지고 계신 거죠. 실질 임금은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명목소득과 실질 임금 간의 격차가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2년부터. 네. 예. 그 전에는 붙어 다녔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2%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붙어 다닐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 22년부터 벌어진 거예요. 여전히
예를 들어서 물가는 4.8%나 상승하고 있는데 근데 나의 소득은 4.8% 증가했나? 그렇지 않다면 사실 실질 소득은 줄어든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뭐 방법은 일단은 네. 허리띠 졸라매고 쓰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23년 경제를 네. 내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핍점. 그러니까 궁핍해질 텐데 그래서 이겨내야 한다. 그래서 내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지금 방법은 사실 기업도 힘들어서 사업 구조조정 들어가고 일자리도 좀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일자리 잘 잡고 여기 성실히 또 일하시면서 좀 잃지 않는 이런 투자 이런 것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잘 버텨야 될 것 같고 이제 잠시 후에 2부에서는 또 간략하게 이럴 때 그럼 어떻게 재테크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도 드릴 거니까 청취자 여러분 계속 고정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고 아까 잠시 CM 나가고 이제 퀴즈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굉장히 훈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 홍콩 배우 닮으셨다고. 퀴즈로 한번. 아니요. 약간 있으세요. 있어요. 약간 그래요? 있어요. 홍콩 배우 모습 잠깐 있으세요. 그죠? 네. 네,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들어와서 보시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힌트를 그러니까 약간 장국영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장국영. 좋다. 좋네요. 오늘 첫날이라 제가 아니 정말. 저는 뭐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세요? 직접 한번 밝혀 주시죠. 댓글로 맞춰주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책 선물. 아니요. 네. 이제 요즘 많이 듣는 게 오세훈 시장님. 있으시다. 네. 있으시네요. 그리고 오세훈 야구 시장님. 선수 황재균. 1번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1번이. 그리고 저기요. 그 우리 배우 중 정광열 허준하셨던 정광열. 정광열 씨.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어머니 뻘은 네. 저기 최성수. 플립사랑 최성수. 통행. 네. 그렇게 제가 좀 들었습니다. 천의 얼굴이시네요. 우리 천의 얼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부 이어갈 텐데 아까 제가 1부에서 끝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임금은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재테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하시죠. 재테크요. 예. 그러니까 재테크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투자를 하는 방법들도 있긴 한데 사실 재테크라는 이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 버블 경제 시대 때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한 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냐 그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게 자이테크인가 뭐 아무튼 재테크인가 아마 네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효율적으로 한다라면은 위험적인 그 자산이라든지 또 안전한 투자, 현금 저축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것도 꼭 투자만이 재테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껴 쓰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을 볼 때 최근 들어서 뭐 어떤 통화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본인이 쓰는 소비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과소비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소비한 것을 상당히 좀 줄여 나가고 또 돈이 나가 있던 그런 돈들을 일정하게 좀 회수를 하는 그런 방법들. 특히나 이제 불필요한 생활비를 줄이는 이런 방법들이 한동안은 좀 재테크의 수단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보단 또는 어떤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안전 자산이라든지 또는 생활비를 좀 줄여나가는 이런 쪽으로 재테크 방법을 좀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그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소하게 쓰는 것들 예를 들어 뭐 휴대폰 요금제도 사실은 그렇죠. 살펴보면 굉장히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되는 요금제를 쓰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꾸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죠. 네. 지출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지금 뭐 거. 인터넷 같은 경우도 뭐 보니까 가정용에서 쓰는 거는 그렇게 큰 속도도 필요 없는데도 뭐 사무실에 쓰는 정도의 속도를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비용도 꽤 많이 차이 나고 하니까. 맞아요. 뭐 그냥 생수 사 먹어야죠. 뭐 렌탈 뭐 이런 거 좀 줄이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아끼는 것도 정말 중요한 재테크 중에 하나고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는 어찌 됐건 간에 투자보다는 예적금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예적금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동안
조금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었던 때도 있었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상품 가입을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어디서 보니까 은행에 이럴 때 돈 넣어두는 거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네. 맞나요? 뭐 굳이 따지면 그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라는 뜻이죠. 굳이 따지면. 네. 왜 그러냐면 뭐 저축 금리가 2%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축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마이너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치면 여러분 돈을 어디다 둘 데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웬만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테크의 개념이 뭐 재테크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테크란 소득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 그게 재테크예요. 네. 소득을 뭐 특정 비중은 뭐 부동산으로, 거주 부동산, 비거주 부동산, 아니면 뭐 주식으로, 아니면 저축으로, 보험으로, 아니면 뭐 채권으로 어떤 형태로 돈을 갖고 있을까? 이게 재테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축 금리도 실질로 전환하면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나머지도 뭐 주식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요즘 목표가 본전 아닙니까? 목표가 본전이잖아요. 그래요. 목표가 본전이에요. 전고점. 네. 다 대부분 전고점에 계셔서. 그러면 목표가 본전이어서 본전을 이루면 목표 달성한 건가요? 마이너스 수익률을 면한 건가요? 기회비용을 고려해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저축금리가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내가 본전을 했어도 마이너스 4%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또 이 실질금리식으로 또 반영해 버리면 그거는 주식 가치가 제로로 돌아왔을지라도 본전치기 했다 하더라도 사실 마이너스 10%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모습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투자가 맞는 방식인 거예요. 지키는 투자. 네.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돈의 이동을 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봐라. 왜냐하면 돈은 이동하거든요. 여러분은 이동하시지 않더라도 거대한 그 돈의 규모는 항상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동의 방향이 보통은 금리 따라 이동해요. 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은행으로 돈이 쏠립니다. 저축액이 늘어요. 또 가계부채도 줄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빚을 지고자 하는 성향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다 돈의 이동이거든요. 네. 그럼 돈의 이동에 따라서 나도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1년 말에 22년에는 주식하지 마시라고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저축하시라고. 그럼 그게 그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지키는 투자, 돈을 저축하는 게 유리하다. 근데 23년까지도 이게 유효한 전략이죠. 재테크 전략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자 이걸 이제 꼭 꼬집어서 말씀드린다면 21년 끝자락에 20년, 21년 2개년 동안 여러분들이 집값 폭등한 걸 보신 거예요. 주가 폭등한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낮은 금리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최근 2년 동안의 경제가 집값 폭등, 주가 폭등, 낮은 금리. 근데 우리가 항상 의사결정할 때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 재테크는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그 재테크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최근 경험에 기초한 의사결정인 거예요. 2년 동안 집값 오르고 주가 올랐고 금리는 낮으니까 나 안 되겠어. 영끌에서도 집 사야겠어. 라고 판단하면서 21년 끝자락에 영끌에서 집 산 경우 그때부터 이자 상환 부담 커지고 그때부터 사자마자 집값이 떨어지죠. 네. 이게 잘못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도 재테크입니다. 네, 돈을 대출받는다. 그러니까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향후 22년, 23년은 어떻게 전개될까? 금리는 올라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채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때 이랬으니까 나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재테크 할 때 가장 큰 실수가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재테크는 미래에 대한 투자일 것이기 때문에 그죠? 과거에 대한 투자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럼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주식은 어떻게 될까?
이런 그 어떤 물음표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이제 질문 드렸던 거 예적금 이거 은행에 돈 넣어두는 거 오히려 손해란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라고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이거군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손해는 손해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돈을 지키는 방식이 가장 필요한 재테크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정답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하더라도 그럼 실질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 10%인 거고요. 지금 집값은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그 실거래가 기준으로 22년에 22%가 빠졌거든요. 근데 실질 하락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30%가 넘는다는 거죠. 굳이 계산을 해본다면. 예. 그러니까 차라리 저축이 그 중에선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의견을 드리는 거죠. 앞으로 향후 당분간은 우리가 좀 버텨내야 되는 기간이고 그럼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적금 일단 지키시면서 내가 쓰는 돈을 좀 아끼는 이 소비 생활이 필요하겠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송 대표님의 전문 분야죠. 부동산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정말 요즘에 하루가 다르게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흐름은 저는 그냥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요즘에 부동산 제도의 키워드는 해제, 완화 이거 같아요. 지금 어떤 흐름입니까? 지금 부동산을 보통 보면은 수요하고 공급을 보는데 정책적으로 보면은 공급은 티가 늦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려면 최소한 3년 정도 뒤에 나타나다 보니까 수요 쪽을 직접적으로 많이 건드리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 특히나 뭐 부장 시장이 얼어 있다 보니까 뭐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완화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수요를 일으키는 쪽에 가까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 줍줍이라고 표현되는 네네. 이런 무순위 청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이 줍줍 청약이 주택가격이 오를 때는 보석을 줍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줍줍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를 줍는 듯하게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이런 분양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뭐 시행을 하거나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토지 매입을 비싸게 했단 말이에요. 그 비싸게 하고 그 상황에서 금융을 또 일으켜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금융을 조달을 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을 비싸게 하다 보니까 분양가는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은 최근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경제 상황 안에서 그 구매력이라든지 소비할 수 있는 주택을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소비가 줄었는데 이런 고분양가는 전혀 먹히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예전에 우리가 좀 수요자들이 분양 시장을 바라보려면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계단을 놔주는 그런 방법들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수요를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수요를 일으키는 거에는 금융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최근 뭐 다주택자라든지 뭐 1주택자 같은 경우도 대출을 지금 일으켜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구매 여력이라든지 소득이 좀 더 많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1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주택을 처분을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도 더 좋다라는 것들을 만들어줬고 또 특별공급 안에서는 9억이라는 가격의 캡을 씌워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9억이라는 캡을 조금 걷어내고 개방을 좀 한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뭐 그 노부모를 부양을 한다든지 신혼부부들이라든지 또는 생애 최초 주택을 갖고 있는 이런 특별 공급 대상자 이런 수요자들도 더 늘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양에 가깝고 또 완화나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활로를 좀 열어줬지만 역시나 가장 핵심인 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분양가 안에서 또 경기가 조금 침체 국면에 있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고 또 거기에 소득이 향상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뭐 이런 뭐 분양 시장과 분양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분양의 성과가 좀 그렇게 밝게 느껴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3월은 뭐 보통 본격적인 분양 시기라고 하던데 그래서 뭐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면
전 약간 좀 혼란을 느꼈거든요. 어떤 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기사들이 있고 어떤 거는 여전히 악재가 남았다. 아직은 좀 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이런 해석들도 있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뭐 실수요자 이런 분들은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네. 헷갈릴 만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헷갈리는 시점이라는 것이 다소 이제 바닥론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값 바닥론. 예. 그러니까 바닥론이냐, 바닥 아니냐. 그러니까 더 떨어질 거냐. 그렇죠. 네,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냐 이제 이거죠. 네, 이 두 가지 가지고 말씀을 많이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된 그 배경, 가격의 바닥론을 설명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정책의 급격한 규제 완화. 첫 번째, 이게 완전히 환경이 바뀌었다. 네. 이걸로 인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매수세로 전환된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도 역시 시중금리는 정점 찍고 다소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또 다른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만 이 바닥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증감률 안에서 바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주 대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쉽게 말하면 가격 등락률이에요. 가격 등락률이 전주 대비 마이너스 0.48%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23년 들어서. 전주보다 약 마이너스 0.5% 빠진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4 그리고 마이너스 0.3에 가까워지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안에서 바닥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이 값이 플러스로 전환돼야 바닥인 거죠. 가격은. 가격은 전주 대비 안 떨어져야 0%가 와야 가격의 바닥인 건데 그렇죠. 지금 바닥은 등락률의 바닥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등락률이 0을 통과하는 시점 그게 바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면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께 많은 걸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꼭 지표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미분양 주택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지난 12월에 6만 8천 호를 초과했고 이게 위험선을 6만 5천 호로 봅니다. 네, 위험선을 초과했고 그리고 1월 달 미분양 주택 건수가 7만 5천 호를 초과했어요. 네. 위험선을 넘어서 더 크게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23년 연내 대략 최소 한 13만 호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국책기관이죠. 그런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미분양 주택 건수는 네.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네. 그러기 어렵다는 거죠. 네. 가격이 만약에 오르면 미분양 주택부터 해서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는 한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한 계속 바닥을 경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미분양 시장이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10만 호를 찍으면 정부에서 더 강력한 뭐 대책을 추진할 거다 이런 말도 있긴 하던데 어찌 됐건 지금 미분양 시장 지금 더 막 13만 호까지 지금 예측을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미분양 주택을 예측하지는 않고요. 국토연구원에서 미분양 주택 건수에 대한 전망을 했어요. 전망치가 나왔었군요. 네, 그 전망치가 시나리오대로라면 뭐 최소 13만, 많게는 16만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그걸 전제로 까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것은 공급량, 네. 공급량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고 또 수요를 예측해 보면 미분양 주택 건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미분양 주택 건수가 가장 많았었던 시점이 2008년에 16만 호를 초과한 적이 있었어요. 16만 5천 호. 그때 정도로 가깝게 간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 참조하신다면 어쨌든 미분양 주택 건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네.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거든 지금. 늘어나다가 그래도 한두 개월 이렇게 줄어드는 시점. 그 시점에 여러분이 저점이라고 바닥이라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사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미분양 모든 물량이 소진되지 않는 이상은 어찌 됐건 간에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좀 어느 정도 돈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규제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도 들어가실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실수요자들, 나 대출 받아서 집 사거나 이래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말씀해드리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동산 시장 보는 그 선행지표가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경매가율 또 뭐 KB에서 나오는 선도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지금 사실 모든 게 그 시장에서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고 미분양은 더 쌓이는 그런 뭐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이런 분양에 대한 그 아파트라든지 뭐 경매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뭐 저가 중심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9억 미만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뭐 특례보금자리로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뭐 금리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다면 좀 그런 쪽으로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도 뭐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똘똘한 한 채였다면 네. 올해부터는 알뜰한 한 채 중심으로 자기가 뭐 부담 가능한 주택 중심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가 먼데이 오늘 월요일 코너 첫 시간이었는데요. 예,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